진주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일본군은 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칼도 활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병사의 갑옷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적이 우리 군사의 갑옷을 벗겨 자신이 입었다. 전투가 끝난 뒤 조선의 갑옷은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갑옷이 만들어지던 그날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한 남자가 대장간 문을 엽니다. 갑주장, 갑옷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습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철판 2800개입니다. 크기는 가로 3cm, 세로 5cm.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죠. 2800개를 언제 다 만들어. 하지만 그는 한숨 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완성해야 하거든요. 왜 급할까요? 북쪽에서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병사들이 갑옷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죠. 조정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갑옷 50벌 한 달 안에 만들어라. 전국의 갑주장 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벌씩 만드는 거죠. 이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철판을 집어듭니다. 망치로 두들깁니다. 땡땡땡. 소리를 듣습니다. 낮은 소리가 나면 적당합니다. 높은 소리가 나면 아직 단단하지 않은 거죠. 좋아, 이 정도면 되겠군.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송곳으로 정확히 4군데를 뚫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1mm만 틀려도 나중에 못을 박을 때 철판이 안 맞거든요. 하나 끝났습니다. 2799개 남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냥 큰 철판으로 만들면 안 돼요. 더 빠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럽의 판금 갑옷 기억하시죠? 온몸을 큰 철판으로 감쌌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치명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앉을 수 없었습니다.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구르는 건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유럽 기사들은 말에서 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갑옷 입은 채 죽은 기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작은 철판을 비늘처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했죠. 앉고 구르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모든 동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게 지옥처럼 어려웠던 거죠. 철판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2800개를요. 15일이 지났습니다. 갑주장의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못을 박다 보니 피가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끝났거든요. 그는 천에 손을 감고 계속 일합니다. 이제 철판을 가죽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가죽을 펼쳐 놓습니다. 소가죽이죠. 두껍고 질긴 가죽입니다. 그 위에 첫 번째 줄 철판을 놓습니다. 40개 정도 됩니다. 못을 박습니다. 탁탁탁. 두 번째 줄을 놓습니다. 첫 번째 줄과 절반씩 겹치게 놓죠. 마치 기와 올리듯이 말입니다. 왜 겹치게 놓을까요? 틈새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철판을 딱 붙여 놓으면 철판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화살이 그 틈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겹쳐 놓으면 틈이 없습니다. 화살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철판을 놓는 각도였습니다. 갑주장은 철판을 놓을 때마다 각도를 확인합니다. 눈으로요. 15도 정도? 15도. 이게 황금 각도였습니다. 왜 15도일까요? 화살이 날아오는 각도 때문이었습니다. 적군이 활을 쏩니다.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죠. 각도는 대략 15도에서 30도입니다.
만약 철판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화살이 철판 위로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박힙니다. 하지만 철판이 15도 기울어져 있으면 화살이 철판에 맞고 튕겨나갑니다. 검도 해보신 분 아시죠? 칼을 막을 때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선의 갑주장들은 수백 년의 경험으로 이 각도를 알아냈습니다. 과학이었던 겁니다. 500년 전의 과학.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갑주장은 마지막 철판을 붙입니다. 2800번째 못을 박습니다. 탁! 끝났습니다. 그는 갑옷을 들어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15kg이나 됩니다. 흔들어 봅니다. 철컥철컥. 철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품질 검사를 합니다. 철판이 제대로 붙었나? 못이 빠질 곳은 없나? 틈은 없나?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는 갑옷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병조에 보냅니다. 며칠 후 이 갑옷은 한 병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 병사는 이 갑옷을 입고 북쪽으로 갑니다. 여진족과 싸우러 가는 거죠. 갑주장은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갑옷이 그 사람을 지켜주길.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한양교회 군사훈련장입니다. 병조판서와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새로 만든 두정갑을 시험하는 날이죠. 두정갑을 입힌 나무 인형을 세워놓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활잡이가 섭니다. 조선 최고의 활 잘 쏘는 사람이죠. 병조판서가 명령합니다. 쏴라. 화살이 날아갑니다. 씩! 탕! 갑옷에 맞습니다. 신하들이 달려가 확인합니다. 화살이 갑옷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철판에 막힌 거죠. 오! 신하들이 감탄합니다. 다시 쏴보게. 두 번째 화살. 탕! 세 번째 화살. 탕! 10번째 화살. 탕! 모두 막혔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새로 만든 두정갑을 시험하니 화살이 뚫지 못하였다. 참관한 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141년 후 1592년 8월 경상도 어느 전장입니다. 한 조선군 병사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정갑이죠. 일본군이 조총을 쏩니다. 쾅! 총알이 날아옵니다. 병사는 몸을 숙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탕! 총알이 가슴에 맞습니다. 병사가 뒤로 넘어집니다. 동료들이 놀라 달려옵니다. 야, 괜찮아. 병사가 일어납니다. 살았다. 갑옷을 확인합니다.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철판이 움푹 들어가긴 했지만 총알을 막아낸 겁니다. 병사가 갑옷을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날 살려줘서. 그날 밤 병사는 생각합니다. 이 갑옷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140년 전에 만들어진 갑옷인데 아직도 나를 지켜주네. 그는 몰랐습니다. 140년 전 한 달 동안 손에 피를 흘리며 철판 2800개를 붙인 장인이 있었다는 걸요. 그 장인이 15도 각도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민했는지를요. 그 장인이 이 갑옷을 입을 사람을 지켜주길 바랐다는 걸요. 140년이 지나도 갑옷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대로 돌아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유리 케이스 안에 두정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확대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이거 봐요. 철판 하나하나의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차가 1mm도 안 됩니다. 기계로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못구멍의 위치도 완벽합니다. 2800개 철판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건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연구원이 감탄합니다. 5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는 몰랐습니다. 500년 전 한 장인이 한 달 동안 손에 피를 흘리며 만들었다는 걸요. 그 장인이 병사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고민했다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병사들을 살렸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 두정갑은 정확히 어떻게 화살과 총알을 막았을까요?
철판 2800개가 만들어내는 과학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다른 나라는 이런 갑옷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두 개의 갑옷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복원된 조선 두정갑, 다른 하나는 유럽 황금 갑옷입니다. 실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갑옷이 더 나은가? 연구원들이 활을 준비합니다. 조선시대의 활과 똑같은 복원품이죠. 첫 번째 타겟은 유럽 황금 갑옷입니다. 쏴. 화살이 날아갑니다. 탕. 갑옷에 맞습니다. 화살이 튕겨나갔습니다. 철판이 두꺼워서 못 뚫은 거죠. 막히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옷의 관절 부분, 즉 어깨와 팔꿈치 연결 부위를 노려서 쏩니다. 휙. 화살이 날아갑니다. 쇠사슬로 된 부분에 박힙니다. 관통했습니다. 역시 관절 부분이 약점이군요. 이제 두정갑 차례입니다. 같은 위치를 노려서 쏩니다. 어깨 부분이죠. 휙. 탕. 연구원들이 달려가 확인합니다. 화살이 철판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관절 부분인데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밀은 바로 겹침에 있었습니다. 두정갑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판이 물고기 비늘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철판이 다음 철판과 절반씩 겹쳐져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팔을 들어 올려 봅니다. 어깨 부분에 철판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또 다른 철판이 있거든요. 팔을 내리면 철판이 다시 겹칩니다. 앉으면 허리 부분 철판이 조금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밑에 또 철판이 있죠. 어떤 동작을 해도 항상 최소 2겹의 철판이 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 황금 갑옷은 어땠을까요? 큰 철판 하나로 가슴을 보호합니다. 단단하죠. 하지만 움직이려면 철판과 철판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 쇠사슬 부분은 화살이 뚫었습니다. 조선 두정갑은 애초에 그런 약점이 없었던 겁니다. 실험이 계속됩니다. 이번엔 정면에서 쏩니다. 가슴 정중앙을 노리고요. 쏴. 탕. 화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살이 비스듬히 튕겨나갑니다. 정면으로 쏜 건데 왜 튕겨나가죠? 연구원이 갑옷을 확인합니다. 아, 철판의 각도 때문이군요. 철판이 15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화살이 철판에 맞으면 15도 각도 때문에 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듯 튕겨나가는 거죠. 마치 경사진 지붕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듯이 말입니다. 김성구 박사가 설명합니다. 이건 500년 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물리학입니다. 충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분산시키는 거죠. 현대 방탄복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표면을 경사지게 만들어서 총알을 튕겨내죠. 조선 사람들이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주산성. 권율 장군의 조선군 2300명 vs 일본군 3만 명. 숫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포 그리고 두정갑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공격합니다. 조총을 쏩니다. 쾅, 쾅, 쾅. 총알이 빗발칩니다. 조선군은 성벽 위에서 화포로 응사합니다. 하지만 총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탕. 한 병사의 가슴에 총알이 맞습니다. 병사가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았다. 갑옷을 확인합니다. 철판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뚫지는 못했죠. 옆 병사가 외칩니다. 갑옷이 막아줬다. 계속 쏴. 조선군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총에 맞아도 안 죽는다. 그럼 겁낼 게 없죠. 반면 일본군은 어땠을까요? 일본군 갑옷은 오요로이였습니다. 나무판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었죠. 가벼웠습니다. 10kg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군의 화살을 못 막았습니다. 특히 편전이라는 짧은 화살은 나무 갑옷을 그냥 뚫고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포 파편이었습니다. 쾅! 화포가 터집니다. 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나무 갑옷이 산산조각 납니다. 일본군이 갑옷을 입고도 많이 죽었죠. 전투가 6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본군 전사자 1만 명 이상, 조선군 전사자 130명. 130명이요? 2300명 중 130명만 죽었다는 겁니다. 생존율 95%.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정갑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일본군이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이 전장에 남아서 뭔가를 뒤지고 있습니다. 뭘 찾는 걸까요? 조선군 시체에서 갑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갑옷을 가져가는구나. 부하가 말합니다. 자기들 갑옷은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자기들 갑옷을 버리고 조선군 갑옷을 훔쳐갔습니다. 왜일까요? 조선 갑옷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실록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적이 전투 우리 군사의 갑옷을 벗겨 입었다. 자신들의 갑옷은 길가에 버려졌다. 적군이 우리 무기를 탐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기술이 적보다 앞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15kg이면 무겁잖아요. 싸우기 힘들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무거웠죠. 하지만 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무게 분산이었습니다. 두정갑은 어깨와 허리에 무게가 분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깨끈이 넓었습니다. 5cm 정도 됐죠. 무게가 어깨 전체에 퍼졌습니다. 허리띠도 넓었습니다. 10cm 정도. 허리 전체로 무게가 분산됐죠. 결과는 15kg이지만 체감 무게는 10kg 정도였습니다. 현대 군인 군장이 25kg입니다. 두정갑보다 훨씬 무겁죠. 그럼에도 현대 군인들이 뛰고 그러잖아요. 조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훈련이었습니다. 조선군 훈련 기록을 보면 갑옷 입고 달리기 훈련을 했습니다. 갑옷 입고 말 타기도 했죠. 갑옷 입고 활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겠죠. 하지만 석 달만 훈련하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갑옷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안 죽어. 심리적 안정감. 이게 엄청난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유럽 황금 갑옷과 비교해 볼까요? 유럽 황금 갑옷 2530kg. 조선 두정갑 15kg. 거의 절반입니다. 유럽 기사들은 갑옷 때문에 말에서 내리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 전투 기록을 보면 기사가 말에서 떨어지면 동료가 다시 태워줘야 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기사는 말에서 떨어져서 갑옷 무게 때문에 진흙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조선 병사들은 갑옷 입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점프하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철판이 비늘처럼 움직였으니까요. 몸의 움직임에 따라 갑옷도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유연성과 방어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갑옷은 세계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남한산성. 조선군이 청나라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청나라군이 공격합니다. 그들도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총보다 강력한 새 무기였죠. 쾅! 쾅! 성벽 위 조선군에게 총알이 빗발칩니다. 한 병사가 총에 맞습니다. 어깨에요. 윽! 병사가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갑옷이 막았습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총알의 속도를 늦췄죠. 어깨뼈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부상이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다시 싸울 수 있었죠. 청나라 장군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훗날 청나라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군의 갑옷은 우리 총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 조선의 갑옷 제작 기술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청나라조차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정갑은 너무 비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갑옷 한 벌이 쌀 50석,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였다고요. 조선군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전부에게 두정갑을 입힐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조선은 선별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최전방 부대 두정갑, 중간 부대 명갑솜으로 만든 갑옷, 후방 부대 피각가죽 갑옷. 두정갑은 제일 위험한 곳에 있는 병사들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도 수만 벌은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갑주장들이 총동원되었죠.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200년 동안 조선은 계속 두정갑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확실했으니까요. 병사 생존율이 확실히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두정갑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200년간 큰 전쟁이 없었죠. 둘째, 총과 대포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두정갑으로도 못 막는 화기가 나왔습니다. 셋째, 나라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비싼 갑옷을 만들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두정갑 제작 기술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마지막 두정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880년대였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무기 제작을 금지했습니다. 대장간을 폐쇄했죠. 해방 후에는 두정갑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세기 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정갑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두정갑을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복원된 두정갑은 정말로 화살과 총알을 막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합니다. 한 남자가 박물관 수장고 문을 엽니다. 보존과학 전문가 이상훈 박사입니다. 그의 앞에 유리 케이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갑옷 하나. 400년 된 두정갑입니다. 이걸 정말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금속공학자가 말합니다. 해봐야 알죠. 이날부터 3년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사라진 기술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죠. 연구팀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철판 분석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철판 하나를 떼어내서 단면을 잘라봤죠. 이게 뭐지? 금속 조직이 이상했습니다. 현대 철과 달랐습니다. 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균일한 것도 아니었죠. 뭔가 중간이었습니다. X-레이로 찍어봤습니다.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함량 0.4%. 0.4%요? 금속공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현대 갑옷용 강철은 탄소 함량이 0.608%입니다. 단단하고 강하죠. 그런데 두정갑은 0.4%. 더 낮았습니다. 왜 낮게 만들었을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탄소 0.4% 철판 vs 탄소 0.7% 철판. 망치로 때려봅니다. 탄소 0.7% 철판 단단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갑니다. 탄소 0.4% 철판 덜 단단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아도 안 깨집니다. 휩니다. 아, 금속공학자가 무릎을 칩니다. 이거였구나. 조선 장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옷은 단단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요.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걸요. 너무 단단하면 한 번 맞으면 깨집니다. 적당히 단단하면 여러 번 맞아도 버팁니다. 조선 병사는 전투에서 화살을 몇 대나 맞을까요? 수십 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옷이 한 번 맞고 깨지면 소용없죠. 계속 버텨야 합니다. 조선 장인들은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못이었습니다. 철판을 고정하는 못 말이죠. 이것도 분석했습니다. 못의 길이 2cm, 못의 두께 2mm.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못머리가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둥글었죠.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 연구원이 실험을 합니다. 평평한 못 vs 둥근 못. 철판에 받고 화살을 쏴봅니다. 평평한 못 화살이 못머리에 맞으면 못이 뽑힙니다. 둥근 못 화살이 못머리에 맞으면 미끄러져 빗나갑니다. 오. 세심한 디테일이었습니다. 못머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만든 거죠. 화살이 못머리를 맞춰서 못이 뽑히면 철판이 떨어집니다. 방어력이 사라지죠. 하지만 못머리가 둥글면 화살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못은 안전합니다. 500년 전 장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문제는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합주장이 100년 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연구팀은 전통 대장장이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옛 문헌을 뒤졌습니다. 병학진암, 무해도 보통지, 융원 필비. 갑옷 만드는 법이 기록된 책들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철판을 만들어 못으로 박는다. 끝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굳이 자세히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장장이가 한숨을 쉽니다. 이거 수백 번 시행착오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2년간의 시행착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에 붙였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완성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철판이 너무 빡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팔을 들 수가 없었죠.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철판을 느슨하게 붙였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움직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판 사이 틈이 너무 컸습니다. 화살이 들어갈 수 있었죠. 실패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좌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러던 어느 날 박물관 유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철판 겹치는 부분을 확대경으로 봤죠. 잠깐. 이거. 철판이 정확히 50% 겹쳐져 있었습니다. 절반씩 겹친 거죠. 그리고 철판마다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5도 정도요. 이거였어. 철판을 50% 겹치고 5도 휘게 만들면 움직임도 자유롭고 방어도 완벽했던 겁니다. 50번째 시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014년 11월 두정갑 복원 완료. 드디어 테스트 날입니다. 경기도 이천 쿡궁장. 복원된 두정갑을 나무 인형에 입혔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쿡궁 선수가 섭니다. 방송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KBS 역사 스페셜 촬영이었죠. 준비됐습니까? 네. 쏘십시오. 씩. 화살이 날아갑니다. 탕. 갑옷에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달려가 확인합니다. 화살이 철판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다시 쏴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모두 막았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감격합니다. 실록 기록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조총을 준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쓴 조총을 복원한 거죠. 100m 거리에서 쏩니다. 쾅. 총알이 날아갑니다. 탕. 갑옷에 맞습니다. 확인합니다. 철판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100m에선 막히네요. 50m에서 쏩니다. 쾅. 이번엔 뚫렸습니다. 첫 번째 철판을 관통했죠. 하지만 두 번째 철판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는 안 들어갔네요. 부상은 있겠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이 계산합니다. 50m 밖에서는 완벽히 맞고 50m 안에서는 치명상은 막습니다. 놀랍네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전술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군을 50m 밖에서 화포로 막았죠. 가까이 못 오게 한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50m만 유지하면 두정갑이 완벽히 방어해주니까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입고 움직여봅니다. 육군 특전사 대원이 자원했습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무겁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구르기도 해봅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팔을 들어봅니다.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앉았다 일어납니다. 문제 없습니다. 특전사 대원이 말합니다. 저희 군장이 25kg인데 이건 15kg이라 더 가볍네요. 그런데 방어력은 훨씬 좋고요. 현대 군인도 인정한 겁니다. 500년 전 갑옷을요. 복원 소식이 퍼졌습니다.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군사박물관 조선 두정갑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유럽 군사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군사사 교수가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15세기 갑옷이 이 정도 성능이라니. 같은 시기 유럽 갑옷보다 실용성이 훨씬 뛰어나군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금속공학자가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정갑의 철판 배열 방식은 현대 복합 장갑과 원리가 유사합니다. 충격 분산 효과가 탁월하죠. 미국 MIT 재료공학과 교수가 덧붙입니다. 탄소 함량 0.4%를 정확히 맞춘 것도 놀랍습니다. 현대 공학으로 계산한 최저값과 거의 일치합니다. 전시회를 본 프랑스 관람객이 말합니다.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세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던 이상훈 박사가 생각에 잠깁니다. 500년 전 그 장인들 말이죠. 이름도 남지 않은 사람들. 한 달 동안 손에 피를 흘리며 철판 2800개를 붙인 사람들. 15도 각도를 맞추느라 밤새 고민한 사람들. 탄소 함량 0.4%를 경험으로 알아낸 사람들. 몸머리를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500년 후 세계가 자신들의 기술을 놀라워할 거라는 걸요.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될 거라는 걸요. MIT 교수가 분석할 거라는 걸요. 그들은 그냥 했습니다.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갑옷을 입을 사람을 지켜주길. 그 마음 하나로 한 달을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병사를 살렸습니다. 141년 후 임진왜란에서도 236년 후 병자호란에서도 그 갑옷은 조선 병사들을 지켰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에는 두정갑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5명 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를 거치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죠. 경기도 이천 한 대장간. 젊은 장인이 철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조들의 기술이 너무 아까워서요. 사라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갑옷 한 벌을 만듭니다. 500년 전처럼요. 손으로요. 2800개 철판을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금 갑옷을 사겠어요. 하지만 그는 만듭니다. 기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정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판 2800개로 만든 갑옷. 화살도 총알도 막는 갑옷. 병사를 살린 갑옷.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갑옷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으로 사고했습니다. 탄소 함량을 조절했습니다. 철판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충격 분산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갑옷을 입을 병사를 지켜주자. 이름 없는 장인이 한 달 동안 손에 피를 흘린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이 기술이 되었고 기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제는 100년 전에 우리 기술을 지웠습니다.
조선은 약했다고 기술이 없었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실용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정갑의 비밀을 더 파헤치고 있죠. 그리고 젊은 장인들이 기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 장인의 마음으로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를 더 많이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함께 기억합시다.